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가 안 뽑혔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인공지능이 학습한 데이터에는 여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저학력이고 유색인종은 저학력이고 인공지능이 그동안 받은 이력서는 백인, 남성, 고학력 위주였어요.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데이터 바이어스. 그래서 데이터를 규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의 바이어스가 있나요? 만약에 내가 여자를 싫어하는 남성 기술자예요. 지금 이제 발전된 기술의 형태로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내가 그 알고리즘을 심어요. 여자를 뽑지 말라고. 그게 무슨 바이어스죠? 알고리즘 바이어스예요. 그래서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투명하게 해라. 왜냐? 차별받을 수 있으니까. 차별받으면 좋으세요? 내가 알지 못한 이유로? 사람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 시스템은 어떻게 설명하죠? 그래서 설명할 수 있도록 장치하라는 거예요. 누가? 만든 사람이. 이런 거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규제가 아니고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얘기해 주지 않고 이용사업자는 뭐 해야 되고 개발사업자는 뭐 해야 되고 무조건 뭐가 다 있으면 규제고 이건 다 협파해야 되고 저는 그거는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시간이 이제 점점 가서 그래서 이 피라미드가 굉장히 유명한 피라미드입니다. 이거는 위험도를 이 피라미드는 뭐냐면 위험에 따른 거예요. 위험 기반 접근 (risk based approach). 그래서 제일 위험이 높은 거 그거를 unacceptable risk라고 하는데 허용할 수 없는 위험, 뭐 수용할 수 없는 어머 어떡하죠? 5분밖에 안 남았다는데 10분 빨리빨리 다다다다다 이제 한 장 넘어가는데 너무 죄송해요. 미국이랑 중국은 못 하겠는데요. 어떡하죠? 10분 늦게 시작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럼 더 해야 됩니다. 네. 더 듣고 싶으시면 요청하시면 제가 앵콜로 10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위험도가 뭐냐면 제일 높은 거는 우리는 죽어도 이건 못 받아들여. 어떤 거? 나의 생명, 안전, 신체, 기본권에 침해하는 거. 이런 거 나를 채점해 네가 감히 나를 막 네가 실시간으로 막 나를 인식해가지고 내가 광화문에서 데모하고 있는데 너 데모했어 하고 잡아가? 이거 뭘 어떤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 뭐 집회의 자유? 이런 기본권들이 침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EU 인공지능법을 만들 때 쟁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밑에 기본권을 침해하진 않아. 생명, 건강, 안전을 침해하지 않아. 근데 영향을 미쳐. 어떻게? 중대하게. 그게 고위험이에요. 하이 리스크. 어떤 거? 얘들은 8가지 분야를 정했어요. 아까 한서연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아예 그 NX1이라는 데서 그 정해진 그 카테고리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항공, 선박, 기차, 기계 이런 거 플러스 8개 영역을 정했는데 저는 여기에 다 쓰진 않았어요. 1세션에서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8개를 정한 건 뭐냐? 얘네들이 3년, 4년 동안 박 터지게 싸워가지고 정한 카테고리예요. 예를 들면 민주주의, 이민, 교육, 나를 프로파일링하는 거, 내 그 건강에 관련된 거 이런 거는 다 고위험이다. 그리고 그 밑에가 트랜스페런시 리스크라고 해서 투명성. 그러니까 얘는 고위험까지는 아니야. 근데 챗봇, 딥페이크, 그 챗GPT 같은 그런 거는 기계가 뭘 만들어주잖아요. 기계랑 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난 기계야. 너는 기계랑 얘기하고 있어. 너는 기계가 쓴 거를 받고 있어. 이걸 알려주라는 거야. 인간한테. 마지막은 뭐냐면은 미니멀 리스크. 여기에 다 해당 안 되는 거. 스팸 필터링, 번역 도구 같은 거. 그런 거는 unregulated. 레귤레이트 되지 않지만 그치만 코드 오브 프랙티스가 아니고 컨덕트라고 해가지고 자율 규제로 니네가 스스로 열심히 해. 니네 업계에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법은 제가 지금 제가 쓴 게 안 보이는데 EU 제품안전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EU 입법자들의 목적이 뭐였냐면 이게 EU법이 중요해서 제가 좀 시간을 쓸게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EU법이 너무 복잡해요. GDPR도 있고 뭐 엔타이트러스트 로도 있고 사이버 시큐리티도 있고 근데 AI는 뭐 망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모두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법률을 정합을 맞추는 게 제일 큰 목표였어요. 그래서 AI 시스템을 제가 결국 왜 AI 시스템으로 정의했는지는 답을 못 드리고 갈 것 같아요. 시간상 나중에 한 번 더 초대해 주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AI 시스템은 제품으로 보고 제품 안전법에 기초해가지고 법을 만들었고 그 제품 안전법의 핵심이 뭐냐? 제품을 안전하게 만든 걸 확인하고 출시해, 확인하고 서비스해. 그게 사전 적합성 평가예요. 그래서 고위험 군에게는 우리가 안전하다는 거를 너네 스스로 입증하고 우리나라 법은 정부의 검토를 받죠. EU는 스스로 입증하면 돼요. 내부적으로 아니면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스스로 입증하고 거기에다가 마크를 달아. C 마크를 달아. 서비스면은 뭐 이런 거 CD에 달든지 뭐에 달든지 제품이면 표시를 붙여. 그럼 너 이거 안전한 거야? 그럼 가도 돼. 이 플로우예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미국은 유럽과 다르게 부문별 규제와 연방 주정부위원회를 해가지고 미국은 연방적으로 포괄적인 법이 없어요. 왜? 미국엔 다 빅테크가 모여있어요. 미국은 풀스택을 통해서 기술을 선점하려는 게 목표예요. EU는 기술력이 없어요. EU가 강한 건 규제력이에요. 그래서 EU는 그리고 GDPR로 재미를 한번 봤어요. 개인정보 보호로. 그래서 얘들은 규제를 선점하려고 하는 거고 미국은 기술을 선점하려고 하는 거고 중국은 미국이 하도 못하게 하니까 스스로 자생력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시장 주도형 생태계고 미국의 규제의 핵심은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밑에서 올라가요. 밑에서 많은 로비들과 많은 산업계에서 막 로비를 해요. 그래서 야 요것만 이렇게 해줘, 요것만 이렇게 해줘. 기본적으로 밑에서 올라가고 자율규제예요. 위에서 탑다운으로 떨어지지 않은. 우리나라는 탑다운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부문별 규제 방식, 금융 조금, 의료 조금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대신에 의회 입법보다는 여러분 트럼프 행정명령 이런 거 들어보셨죠? 법적 구속력 있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연방은 최소 규제 대신에 이 연방에서 법을 정하지 않은 것을 주에서 저 몇 시까지 하면 되나요? 10분? 7분 남았나요? 네. 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트럼프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콜로라도 주를 제가 갖고 온 게 뭐냐면 이 콜로라도 주뿐만이 아니라 많은 주가 인공지능 법안을 만들었어요. 근데 왜 이걸 갖고 왔냐? 이게 가장 첫 번째로 만들어졌고 가장 EU 법과 비슷하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제정이 됐는데 시행이 유예됐어요. 왜? 우리 좀 지켜보자. 이거 좀 다듬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만들었는데 지금 시행은 좀 유예된 상태고 사실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요구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좀 가고 있죠. 그래서 올해 1월에 이제 유예가 됐고 여기는 뭐냐 고위험 AI 시스템 개발자 배포자에만 적용이 돼요. 개발자 배포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한국법하고 EU법은 레이어가 달라요. EU법은 개발자, 배포자, 유통업자, 수입업자, 운영자, 제조업자. 왜 레이어가 다르냐? 기술하시는 분들이 알겠지만 서플라이 체인, AI 체인이 두 가지로만 이루어지나요? 아니에요. 이걸 수입하는 사람이 있고 유통하는 사람이 있고 그 각각의 밸류 체인에 의무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왜? 위험하니까. 고위험은. 그래서 여기도 고위험 AI 시스템 개발자, 배포자는 개발자가 준 걸 이용해서 하는 자인데 개인 엔드 유저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정도만 아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시사점은 뭐냐 콜로라도 주가 아마 핵심 템플릿이 돼서 주변 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선도적인 입법이고 여러분들이 미국 법을 한번 보실 때는 연방의 포괄적인 법률이 없으니까 콜로라도주의 인공지능법을 보시면 이제 가장 디테일하고 여기는 유럽처럼 모든 위험 기반이 아니라 고위험 AI에만 초점이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주는 많이 아시죠? 여기 이제 빅테크들이 많고 개인정보와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주기 때문에 이제 여기도 AI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요. 대신에 여기는 이제 아까 콜로라도주가 EU 인공지능법처럼 전체적인 포괄적인 법이었다면 요거는 이제 부문별로 투명성에 관한 법,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 선거에 관한 법 이렇게 개별적으로 있습니다. 요거를 자료를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제발. 그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상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시사점은 연방 차원의 AI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지금 주법이 그 공백을 채우고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트럼프가 주에서 인공지능법 내지 마 했다가 이제 엄청 두드려 맞았죠. 그게 이런 거예요. 연방법을 안 만드니까 주에서 주법을 만드니까 트럼프가 만들지 마 이렇게 했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중국은 어때요? 국가 주도형. 중국은 어떤 체제죠? 네, 그겁니다. 네, 그거 다 아시는 건 크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중앙 집권적 정부에 의해서 선별적으로 통제합니다. 중국은 보시면 알고리즘 규제와 데이터 보안 중심, 데이터 보안 규제 이렇게 제가 썼는데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얘들은 뭘 지켜야 돼요? 자기 정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자기 정권에 반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알고리즘들이 막 생성돼서 틱톡에 뜨거나 유튜브에 뜨거나 뭐에 뜨거나 해가지고 반체제 성향이 되는 걸 가장 두려워해요. 그래서 중국은 알고리즘을 규제하는 거예요. 왜 중국은 포괄적인 법을 안 만들고 이걸 만들까요? 다 각각의 나라의 입법과 역사와 정치적인 배경이 있죠. 생성형 AI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사회주의 국가가 두려워하는 컨텐츠가 나오면 안 되죠. 그걸 위해서 생성형,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생성형 AI를 규제한 게 중국입니다. 중국의 데이터 보안, 이것도 마찬가지, 딥페이크. 뭐죠? 이것도 아웃풋이죠? 이것도 정부가 우려하는 그런 콘텐츠들이 나오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생성형에는 뭘 붙여야지 통제할 수 있나요? 라벨을 붙여야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밑에 나온 거고, 그래서 이런 이유로 만들었지만 어쨌든 생성형 규제에서는 중국이 가장 앞서 나간다. EU보다. 그래서 글로벌 AI 규제 표준도 중국의 입김이 생성형 쪽에서는 많이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아까 알고리즘과 데이터와 그 데이터 보안을 규제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모든 주요 알고리즘은 정부 시스템에 등록해야 되고 보안도 정부의 평가나 심사를 받아야 되고 이게 위반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은 기술적으로 어떤가요? 네, 감사합니다. 기술적으로 제일 떨어져 있죠. 아직 도장 찍는 로봇을 만든다는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규제를 할 수 있을까요? 일본은 협력적 자유규제. 일본은 처벌 없는 협력 모델이에요. 법이 있는데 규제가 없어요. 벌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원래는 법적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이런 걸 연성규제, 소프트러라고 하는데 이걸로 했다가 이제 어떤 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법제화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우리나라보다 규제가 없고 이제 산업진흥에 포커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촉진법이고요. 일본, 한국, 싱가포르, 아태 국가들이 EU AI 거버넌스보다 완화된 그래서 자율규제가 특징입니다. 요것도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일본법에서 재밌는 거는 제가 좀 시간 있으면 얘기를 할 텐데 인공지능 시스템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답을 드릴게요. 왜 인공지능이 아니고 인공지능 시스템의 정의? 인공지능은 합의된 정의가 한 개도 없어요. 철학자, 과학자, 컴퓨터공학자, 수학자, 인문학자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하위단인 인공지능 시스템은 합의할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처음에는 머신 베이스드 시스템, 기계 기반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머신러닝의 기술이 들어오면서 마지막에 EU 입법 과정에서 기계 기반으로 바뀌어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기계 기반이라는 요소가 들어가요. 그래야지 머신러닝을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포섭해서 규제할 수 있어요. 고위험을. 우리나라 정의에는 기계 기반 시스템이 없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일본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정의하고 그 요소들을 유사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일본만 이렇게 하면 그 다른 나라에 이게 서로 호환된다는 걸 상호 운용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게 확보가 될까요? 이제 그런 쪽에 좀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 특징은 보시면은 뭐 EU는 강력하고 시민 중심이고 미국은 아까 말씀 다 드렸고, 그래서 각각의 약점을 보시면 혁신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기술 발전 속도 이게 조금 문제입니다. 이걸 페이싱 프로블럼이라 하는데 EU가 그 4년간 인공지능법을 만들면서 인공지능 기술이 엄청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EU는 너무 늦게 만들어요. 한국은 조금 라이트하게 생각을 하고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규제 공백이 있고 연방주 갈등을 할 수 있고, 중국은 이제 개인의 권리가 아무래도 좀 미흡할 수가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집행력이 부족한. 이 말은 또 꼭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3분만 더 할게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지금 개보위에서 열린 주관하고 있는 2025년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총회라는 데서 이제 외국 프로페셔널들을 만났어요. 어제 그제. 근데 일본 변호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인공지능 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규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 돈 벌려고? 아닙니다. 그것도 컴플라이언스 커패시티, 컴플라이언스 준수 능력이에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컴플라이언스를 안 해봤는데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혹은 내가 해외에 나갔을 때 EU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삼성이랑 미팅을 했는데 삼성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EU법 뭐 이렇게 들어온 거 괜찮았다. 워낙에 뭐 이런 찬반이 있을 수도 있지만 민감 정보에 대한 통제를 해봐서 이제 예컨대. 근데 잘 설정된 규제는 오히려 산업을 더 진흥시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입법자들이나 정책 위반자들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잘 설정되고 사회적으로 잘 합의된 그런 규제가 있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그 진흥을 잘 시키면서도 위험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규제 반대도 안 되고 일본처럼 다 열어준다고 해서 그 국가에 전혀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들의 주요 유사점은 윤리적인 원칙은 다 거의 동일해요. 우리나라 법에도 있죠. 투명성, 책임성 요구 이런 거 다 있고, 안전 및 보안 우려에서 사이버 시큐리티 같은 것들이 있고, 정말 중요한 게 여기 아마 인사이트가 될 텐데 표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브뤼셀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브뤼셀이 어느 나라 수도죠? 뭐 맞추면 상품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브뤼셀 어느 나라 수도죠? 동시에 상품이 나온다. 저분입니다. 네, 하나 주십시오. 그냥 안 주시면 안 돼요. 사장님 보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브뤼셀 이펙트라고 해요. 벨기에 EU 집행위원회가 있거든요. EU 집행위원회는 우리나라로 치면 행정부라서 이 전체적인 거를 좀 매니징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EU법에 추하는 EU 집행위원회에서 만드는데 그게 브뤼셀의 소재였고, 브뤼셀 이펙트라는 건 뭐냐면 EU가 만든 법이 전 세계의 스탠다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GDPR의 후속으로 EU 인공지능법이 나왔기 때문에 EU 인공지능법이 전 세계의 표준이 될 거로 예상했어요. 그래서 제 링크드인에
한국의 인공지능법이 나왔을 때 외국 학자들이 브뤼셀 이펙트가 입증됐다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말이 더 많긴 합니다. 브뤼셀 이펙트는 EU GDPR에 성공했으나 AI 거버넌스는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왜? AI 기술은 불확실하고 계속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고 EU는 적합성 평가라는 제도가 있지만 우리나라에 뭐 그 정도 수준은 없죠. 시장마다 다른 구조가 있고 EU법의 규제 복잡성, 혁신에 대한 요구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분석도 있으나 주로 라틴 아메리카나 캐나다 그리고 현재 그 동아시아 쪽 베트남, 태국, 대만은 EU와 굉장히 유사한 리스크 베이스먼트를 하고 있고요. 이 싱가포르나 한국이나 일본 이제 이쪽 스위스, 뉴질랜드 이런 쪽은 좀 더 그 프로모션을 장려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너무 홀레벌떡해서 죄송한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어쨌든 데이터와 AI의 개인정보나 데이터 AI의 가장 큰 공통점은 뭐냐면요. 보더가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습니다. 막 흘러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법하고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요. 나만 갈라파고스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각각의 나라의 법들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규제 파편화가 심화돼서 글로컬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브뤼셀 효과도 있지만 다각적인 규제 모델이 공존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런 거에도 대응을 해야 되고 하지만 AGI나 새로운 기술이 또 나오면 이 법이 또 어떻게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것들이 있고요. 혁신과 안전 그리고 무엇보다 표준과 같은 국제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표준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오히려 브뤼셀 효과보다 표준이 더 브뤼셀 효과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같이 맞춰져 정립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